안녕하세요. 1급 FAT 1급 37회 필기 문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문제 풀기 전에는 먼저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이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이것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들 이 화면에서 확신이 안 드실 때는 찾아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련된 문제네요.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잡았고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한 속성을 말하게 되며 네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적합성, 두 번째는 신뢰성, 세 번째는 비교 가능성, 네 번째는 이해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등이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의 예측가치는 미래의 재무 정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측가치가 되고요. 피드백 가치는 당초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피드백 가치가 되며, 적시성은 즉시적소에 제때제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말하죠.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를 적시성이라 합니다. 신뢰성은 먼저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데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 그래서 충실성. 검증 가능성,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정보, 그러니까 누가 측정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야기되는 거.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의도된 결과를 도출할 목적이 아닌 편의 없이 중립적인 정보, 즉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정보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 상충관계란 말은 대립관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에 맞으면 신뢰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이 적합하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충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는 정보가 됩니다. 이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반드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시험에 이렇게 출제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과 그리고 중립성 이렇게 섞어놔요. 그러면 중립성은 신뢰성이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목적 적합성 3가지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피적, 예수님의 피도 빨간색이다, 적색이다.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예수님의 피도 빨간색이다, 적색이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가 목적 적합성이고 나머지 것들은 신뢰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우실 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신뢰성은 어떻게 합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신뢰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도 돼요. 그리고 적시성 하나를 끼워 놓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적시성 이것은 목적 적합성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그렇죠. 매출 채권에 돈이 떼일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 맞죠? 돈이 평균적으로 1%, 2% 떼이더라. 그래서 예측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이다. 그렇죠?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적시성이 되겠죠.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이 더욱 강조해야 된다. 자, 재무정보의 예측에 활용되려면 신뢰성보다는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목적 적합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답은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항상 높다. 틀렸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도 틀렸고요. 정답은 가번과 나번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번. 자,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말이 자주 나오네요. 재무제표 5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재무제표 5가지 기억하시나요? 자, 제가 2가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종류입니다. 3가지가 더 있죠. 어떤 것들?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먼저 주변이니까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우리는 회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주석, 자본 변동표, 그리고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 5가지가 재무제표가 되겠죠. 요 자체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재무제표의 종류로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한다. 틀렸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참고로 상계란 말은 퉁친단 말이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상계한다를 쌤한다 이렇게 하고요. 흔히들 젊은이들 퉁친다,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을 때 우리 퉁치자 이런 거 있죠. 그 말이 상계가 됩니다. 틀렸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에 있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아닙니다.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렸네요. 4번,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 이것은 자본 변동표에 해당되겠죠. 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본 변동표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되니까 자본 변동표가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일정 시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일정 시점 놓는 것은 재무상태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인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타납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일정 기간 플러스 경영 성과는 하나죠. 뭐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재무상태표가 아니죠. 틀렸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들어오는 거, 현금 유출, 현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현금 흐름표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보기 한번 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순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매출 총이익률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 순매입액,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이것들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아시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자, 먼저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10만원 적었고요. 단기 순매입액 40만원에서 40만원 적었습니다. 그리고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 5만원이네요. 뺐더니 매출원가는 45만원이 됩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다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 이익을 구하려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돼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이제 매출액을 구해야 됩니다. 매출액은 매출 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이 매출액이 됩니다. 자, 이 공식 잘은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하고 풀 때 이 공식이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식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45만원이고요. 1원 됐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20%니까 0.2가 되겠죠. 그래서 45만원 나누기 0.8을 하면 56만 2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구해집니다. 매출액이 56만 2천원, 매출원가가 45만원.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액을 빼면 매출 총이익은 11만 2,500원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자, 4번 문제는 이 공식, 매출액 구하는 공식, 이것을 하나 메모하셔서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19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2019년 7월 달에 샀네요. 기계장치 5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고요.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월할 상각을 해라지 않았습니까? 월할 상각이란 말은 한 달 한 달 상각해란 의미가 되고, 산 것이 7월 1일 날 샀으니까 오늘은 2019년 말입니다. 12월 31일이에요. 정액법을 이용해서 돈을 구하면 그 금액 나누기 얼마? 2로 해줘야 됩니다. 왜?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특히 우리 FAT 또는 TAT 시험에서는 이렇게 월할 상각하는 게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년으로 따져서는 안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되겠죠. 자, 이 공식에 의해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만원 취득했네요. 취득원가 500만원 그대로 됐고요. 내용연수 몇 년? 5년 여기에 나와 있었죠. 잔존가치 없다 그러네요. 잔존가치가 얼마? 빵이란 말이죠. 그러면 500만원 나누기 5하니까 1년에 얼마가 된다? 100만원이 되겠죠. 100만원인데 월할 상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중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6개월입니다. 7월 까뜩, 8월 까뜩 5개월로 하시면 안 돼요. 7월 1일이잖아요. 7 까뜩, 8 까뜩, 9 까뜩, 10 까뜩, 11 까뜩, 12 까뜩 6개월입니다. 하면은
요거 감가상각비는 50만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며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2번 100만원을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학생은 어떤 것을 놓쳤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이거 놓쳤고요. 이것만 놓친 것이 아니라 오랄삼각이란 말, 이 두 가지의 힌트를 줬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100만원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문제를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6번입니다. 다음은 한공의 단기 매매 정권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2018년 11월 22일 A주식 100주를 1주당 300원에 취득하고 취득 수수료 2,000원을 지출하였다. 돈 들어오고 나간 것은 다들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로 하겠습니다. 왜? 쉬우니까. 자, 단기 매매 정권 300주니까 3만원. 자, 단기 매매 정권 사면서 수수료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어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 2,000원. 그리고 현금은 당연히 32,000원을 줬습니다. 두 번째, 2018년 12월 31일 A 주식의 시가가 주당 350원 올랐네요. 자, 내가 3만원 주고 샀는데 50원이 올랐어. 그러면 5,000원 올랐죠. 50원짜리가 100개니까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5,000원 평가 이익을 받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 내가 샀던 금액 3만원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을 해서 5,000원 올랐죠. 나는 기말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단기 매매증권은 35,000원짜리로 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3월 7일 A 주식 전부를 1주당 370원에 처분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00주니까 현금 37,000원 들어갔겠죠.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짜리가 나갔습니까? 35,000원짜리라는 거 말씀드렸죠. 35,000원짜리 주고 그러면 35,000원짜리를 37,000원 받고 팔았으니까 이익 봤죠. 처분이익이 발생됐네요. 2,000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봅니다. 1번 2018년 11월 22일 A 주식의 기도금가는 32,000원이다. 아닙니다. 단기 매매증권 3만원이죠. 3만원입니다. 이 2,000원, 수수료 2,000원은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2018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은 37,000원이다. 아니죠. 자,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증권은 어떤 거? 3만원에 5,000원을 더해서 35,000원이 됩니다. 37,000원이 아니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2018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3,000원이다.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한번 볼까요? 4번 2019년 3월 7일 A주식 처분으로 인식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000원이다.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2,000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비 아니고 비네요.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두 번째, 기말 평가 후에는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날이죠. 2018년 12월 31일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하면 내가 살 때 3만원과 단기 매매증권 5,000원 올랐죠. 평가가 끝나면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한다? 35,000원짜리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연수가 5년 연장되었다면, 자, 엘리베이터라는 계정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연수가 연장이 되었죠. 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죠. 자본적 지출인 경우는 해당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당연히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사용연수 또는 대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로서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며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는 거 메모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다음은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에 관련된 자료이다. 2019년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먼저 이 포인트부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이네요. 대손이란 채권입니다. 채무에는 대손이 없어요.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자, 첫 번째 외상매출금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지금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 있고 떼인 돈은 외상매출금 150입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이 넉넉한 경우에요. 이럴 때는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150, 외상매출금 150을 하면 되고요. 이제 50만원 남았죠. 두 번째, 또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그러면 일부 있습니다. 50만원 남았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는 경우로서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다 대변은 돈떼인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떼이고 나면 이제 돈이 하나도 없죠. 대손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떼였습니다. 외상 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손 상각비 그리고 200만원, 외상 매출금 200만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면은 대손 충당금,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 아예 없을 때는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 400만원에 대하여 1%에 대한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400만원의 1%니까 4만원이 되겠죠. 대손 상각비 4만원, 대손 충당금 4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은 4만원이 있네요. 4월 10일입니다. 그랬죠.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네요. 그러면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물론 떼인 것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현재 대손 상각비는 2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살펴보겠어요. 9번 항공의 2019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만원이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고요. 이 문제를 참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당기순이익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산했을 때, 추가로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그게 얼마냐? 간단합니다. 자산은 더하기를 하면 되고요. 부채는 빼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기 발생분 이자수익 만원에 대한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미수수익, 못 받은 수익이잖아요. 자산입니다. 미수수익은 자산이죠. 자산은 뭐 하면 된다? 만원은 가산, 더하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급여 미지급분 3만원을 인식하지 아니함. 미지급분이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급여 못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됩니다. 그러면 10만원에서 자산 만원 더하고 그럼 11만원 그리고 부채 3만원 빼니까 8만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결정났는데 누락된 게 있다. 계산해라 하면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에 관련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재무상태표 나와 있고요. 유형자산 비품 400만원 주고 샀는가 봐요. 4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네요. 요게 잘 안 보이시나요? 1기, 요게 1기, 요게 2기입니다. 2기. 그러니까 1기 때 샀죠? 1기 때 400만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72만원. 2기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더했더니 144만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감가상각 누계액을 봤더니 똑같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정액법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그리고 400만원이고 취득하였다. 내용연수 5년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법을 이용해서 우리 감가상각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정액법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400만원 별 문제 없죠. 잔존가액은 모릅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다? 72만원. 감가상각비가 72만원. 우리가 잔존가액을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400만원에다가 얼마를 빼야지 될까요? 잘 기억이 안 되죠? 5를 넘깁니다. 5를 넘기면 72만원 곱하기 5를 하면 360만원이 되죠. 400만원에서 360만원을 빼면 4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40만원을 넣어보십시오. 넣어보시면 400만원 곱하기 360만원 나누기 5하면 72만원이 나와요. 따라서 잔존가액은 얼마가 된다? 40만원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비품의 잔존가치는 40만원이다. 예, 1번 정답입니다. 2번 비품의 단기 말, 올해 말 장부금액은 400만원이다. 2번 틀렸습니다. 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그러면 400만원에서 단기말 144만원을 빼야 되겠죠. 그게 장부금액이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닙니다. 정액법입니다. 왜? 1기 때 72만원, 2기 때 72만원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기 때 144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액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감가상각비는 144만원이다. 아니죠. 72만원입니다. 1기 때도 72만원, 2기 때도 72만원. 합쳐서 누계액이 144만원인 거지 감가상각비는 1년치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는 7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공급입니다.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아닙니다. 예, 누굽니까? 예,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하면 우리 백화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품권을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상품권 10만원짜리를 사러 왔습니다. 줍니다. 주고 나는 어떻게 분괴돼야 될까요? 차변에 현금 받았다 쳐요. 현금하고요. 그리고 백화점 입장에서는 선수금으로 잡아 놓습니다. 선수금으로 잡아 두었다가 실제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화와 바꾸어 갈 때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때 상품 매출 10만원 이 선수금을 떨어버리게 되죠. 선수금. 그래서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은 언제 팔린 거로 보느냐?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실제 재화와 교환을 해갈 때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상속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주식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예, 요거는 맞네요. 해수가 맞아서 정답은 4번 해수가 되겠습니다. 요 중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이 두 사람이죠. 상품권의 양도는 상품권 자체를 팔았다고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시점,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조세,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거 맞는 거네요. 현금 판매 대금이 지급된 때 아니죠? 아닙니다. 재화가 물건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 그때 공급된 거로 봅니다. 두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죠. 갈고 닦고 쪼고 하는 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아닙니다. 가공된 재화가 인도된 때, 넘겨줄 때, 그때 공급으로 보게 됩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장기 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맞고요. 4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인 공급.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번과 비슷한 개념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되며, 자, 3번 이 보기는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 할부 판매 있습니다. 할부 판매로 한 경우는 재화를 넘겨줄 때 팔린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 조건부 판매와 할부 판매는 다르다. 다시 한 번 더,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조건부 판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에어컨 100만원짜리를 자 3개월 할부로 팔았습니다. 이거 언제 팔린 거로 보느냐? 이 재화를 돈을 10원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넘겨줬을 때, 그때 팔린 거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지만 장기 할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자동차 정도 될까요? 자동차 같은 거 몇천만 원짜리 아주 비싼 차라 꼭 가정하겠습니다. 덤프트럭 이런 거 비싼 거를 팔았는데 그거를 60개월 장기 할부로 팔았습니다. 장기 할부로 팔았을 때 이때 매월 한 달에 30만원 1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60개월 5년 10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 그만큼 팔린 거로 보겠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할부 판매는 재화를 넘겨줄 때, 재화를 인도할 때 팔린 거로 보지만, 이렇게 장기 할부 조건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팔린다라는 거,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선박 같은 게 되겠죠. 선박 같은 거 몇백억씩 합니다. 이런 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선박 다 만들고 나서 줄 때 팔린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30% 됐을 때 돈 받고, 또 한 50% 됐을 때 또 돈 받고, 70% 됐을 때 완성됐을 때 돈 받고, 이렇게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만큼 팔린 거로 보게 된다라는 거. 따라서 장기 할부 조건부 판매와 할부 판매란 말은 조금 다르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13번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쥐항공의 2019년 2기 확정신고 기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명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자,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빨간색 판거 말이죠. 외상 판매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10개월 할부 판매, 할부 이자액 상당액 30만원 포함. 자,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 10개월 할부 판매잖아요. 장기 조건부 할부가 아니라 할부 판매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제가 팔린 거로 본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는 과세 표준에 해당돼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할부 이자 상당액.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연체 이자로 받는 것은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부로 팔았는데 좀 늦게 내서 3,000원, 2,000원 이렇게 연체 이자 받는 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렇게 10개월 할부하면서 이자 상당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셔서는 안 돼요. 연체 이자와 할부 이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연체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부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500만원이 아니라 53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다음, 견본품의 제공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은 토지의 매각이네요. 토지는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정답은 2030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견본품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토지의 매각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자, 요거 혼돈 잘합니다. 여러분들 실무시험에 잘 나와서 그래요. 토지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땅을 빌려주는 거 있죠? 임대는 과세가 됩니다. 주택은 토지의 반대입니다. 주택은 토지의 반대. 자, 토지의 매각은 면세니까 주택의 매각은 과세가 됩니다. 다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는 면세가 돼요. 다음, 토지의 임대는 과세였습니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토지의 사고팔고는 면세, 빌려주는 것은 과세. 다음, 토지의 매각은 면세니까 주택의 매각은 과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 주택의 임대는 면세, 반대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요것은 이론 시험보다는 실무에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왔을 때 혼돈되죠. 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의 매각은 면세, 임대는 과세.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은 토지의 전체가 반대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기억하실 때 시간이 지나더라도 혼돈되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4번,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즉 불공인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요거 불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포인트, 불공이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면서 부가세 안 준 것은 불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 화환 10만원 면세를 사고 줬다. 그럼 접대비 불공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자, 꽃은 면세잖아요. 면세는 불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매입 면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불공 사유 요거 메모하셔서 반드시 익혀 주셔야만 되고요. 요점은 요거 승용차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좀 익혀 주시길 바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당연히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세금 계산서로 받은 것은 공제가 되죠. 두 번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내 사업에 쓰이는 부가가치세액은 당연히 공제됩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 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
정답은 3번이네요. 간이 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답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 자, 요런 경우는 잘 없는데요. 어떤 거냐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실 법으로 강제가 돼 있죠.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샀는데, 에어컨을 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했더니 안 해줘요. 이러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장님, 내가 A 업체로부터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서 내가 매입자, 내가 샀다고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해 줍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장은 어때요? 이 업체에 가서, 야, 업체야, 너 이거 에어컨 팔았다던데 세금계산서 안 끊어졌지? 이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탈세의 목적으로 보고 처벌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다 주고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차가 나왔죠. 차가 나오면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승용차 말고 화물차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죠. 1000cc 미만은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이거 공제돼요. 두 번째,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당연히 이것도 공제됩니다. 그렇죠.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는 그 자체가 불공사유에 해당되죠.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14번 문제 불공사유 2번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따라서 지금은 얼마가 된다? 요거 두 개 더하니까 900만원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으로부터 15번까지 마무리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엄지척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영상 아래에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답글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풀이 과정이 이상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 바람이 있으면 글 남겨주십시오. 37회는 끝이 났지만 38회 다음 회차부터 풀이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여러분들 학습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